네, 안녕하세요. 스시경사연변 스키사이 시간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동로마 제국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요,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동로마 제국이죠. 서로마, 동로마 나눠지고, 서로마 같은 경우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일찍이 멸망을 하고 여러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나타나고, 또한 그 프랑크 왕국이 서로마, 서프랑크, 동프랑크, 뭐 이때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분열을 하게 되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무려 그 이후에 1000년간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황제 교황주의예요. 황제가 종교적으로도 짱을 먹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짱, 종교적으로도 짱을 먹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성상 금지령의 문제로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거기 분열이 되게 되죠.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의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은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하면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죠? 여기 기억나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로마의 법을 집대성한 사람이죠. 이 유스티니아누스 때는요, 기존의 전성기의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체로 회복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전을 만들고요. 또 하나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업적이 있는 왕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비잔티움 제국은요, 군관구제와 군전병제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군관구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31개의 관구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그 군사 사령관이 가서 자신이 군사, 행정,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서 그 지방을 통치한 제도가 군관구제고요. 다시 지방 제도로서 지방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 군 사령관이 가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제도. 그리고 둔전병제 같은 경우에는 농민한테 군사에 오는 것을 대가로 토지를 주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군사로 이제 일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또한 군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 이 두 가지 제도로서 이제 물론 비잔티움 제국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슬람 제국이 침입을 하게 돼요. 배웠었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침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영토들을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 제국에게 잃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9세기로 넘어가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세력이 분열됐잖아. 아바스 왕조, 그죠? 후 우마이야 왕조 망가면서 그러한 틈을 타서 이제 일부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토지 소유화, 그 땅들을 이제 일부의 사람들만이 소유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황제권이 악화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토지가 소유가 진행됐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둔전병제의 이러한 것이 굉장히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이거 토지를 나눠 주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의 사람이 다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둔전병제도 약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쇠퇴의 과정 가운데서 여기 다시 이슬람을 안정화시켰던, 그래서 그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셀주크 튀르크가 침입해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죠. 이게 십자군 전쟁이었고요. 근데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재밌는 십자군인데요. 얘네들이 오히려 비잔티움에 와요. 여러 가지 돈을 받고. 그래서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오히려 그 서유럽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슬람 세력이었던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운명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내용은 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
그리고 군강구제, 둔전명제,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지만 이슬람 세력의 침입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요, 비잔티움의 문화입니다. 비잔티움의 문화는요, 그리스 정교, 그래서 아까 로마의 카톨릭과 분리됐죠. 황제 교황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에다가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잘 융합한 문화가 바로 비잔티움 문화가 되겠고요. 이 비잔티움에서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타예요. 미안해요. 공용어죠.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법을 집대성하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고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웅장한 돔 형식의 내부는 모자이크 벽화가 많이 나타나 있다고 하고요. 아까 살펴봤던 성 소피아 성당이 제일 유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볼게요. 마지막 슬라브 문화권입니다. 슬라브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유럽의 자리를 잡게 되죠. 약간 동유럽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뭐 서슬라브 뭐 이렇게 등등이 나타나지만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하나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 슬라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잔티움의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지금의 러시아에 좀 기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역사에. 그래서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얘네들은 키릴 문자를 썼대요. 이제 키릴 형제가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제 파견이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 슬라브 언어로 이제 알파벳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키릴 문자고요. 그다음에 얘네도 키예프 공국만의 이제 성 소피아 성당 자기 또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또 만드는 모습들도 보이죠. 하지만 이 키예프 공국은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거기에 킵차크 항국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스크바 공국에 의해서 모스크바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모스크바 알죠? 성장을 하게 되면서 킵차크 항국을 몰아내게 되고 이제 차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전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러시아로 발전을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 강대국 중심으로만 배우는 것은 조금 잘못된 역사관이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 선생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그나마 우리 다 막 헝가리 막 다 할 수는 없잖아. 폴란드까지 나중에 필요할 때만 하시고 우선은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한 모스크바 공국까지 그래서 러시아 역사 조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되게 짧죠?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